우리나라 누군가가 돈 찍어낸다. 이거 부자 되는 시점이니까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돈이 차곡차곡 모아놨다. 그러다가 양적화다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금융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거품이 일어나고 터지는데 그 거품일 때가 자산시장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때가 정말 상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자산이 상승을 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크게 상승해서 터져서 위기가 오니까 큰 상승장이 남아있다. 요거를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야,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처럼 미국 맞아요. 경제 위기라든가 요 위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역전. 맞아요. 과거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많이 줄긴 줄어도 까만 선 밑에 있다는 것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나왔고 네. 과거에 역전이 나왔을 때는 위기가 왔다. 대신 역전이 나올 때 항상 위기가 온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었고. 예외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은 예외로 보는데 예외로 보는 것은 미국이 앞에 말했지만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 네. 그래서 먼저 정말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처럼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지금 보이는 것은 다우지수 월봉 차트인데 장단기 금리가 정상이 되고 2020년도 위기 오기 전까지 5개월은 더 상승을 했고요. 또 2007년도 4개월 더 상승을 했고 코로나 때도 5개월 더 상승을 했고 그러면 지금 아직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정상화되고 최소한 4, 5개월 더 상승을 하고 과거처럼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한 10개월 정도는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 상승. 이거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위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대형 은행들이 쌓아놓은 준비금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2007년도 보면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돈이 없으니까 어떤 자금 경색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자금 경색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네. 웬만한 위기는 저 돈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가 안 온다. 그렇게 보면 이제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 계속 좋아지고 서서히 좋아지지만 조금만 좋아지고 안정만 찾으면 막대한 풀린 돈이 나와서 버블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요번에 연준 FMC에서 얘기한 거죠. 네.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경기도 계속 좋아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 자산시장은 상승을 할 거다. 이걸 나타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FMC는 이걸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 FMC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일본 뭐 금융정책이 정책적인 금융정책이 한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정책도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보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 종료될 거라고는 뭐 많이 생각을 했지만 수익률 곡선 폐지 또 ETF 매입 중단 이건 좀 전격적으로 보여지고요. 모든 걸 한 방에 다 종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엔화 약세가 너무 가파랐어요. 엔화가 지금 1달러당 한 150엔 정도 되는데 과거 2022년도 이거 돌파할 때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막았고요. 네. 이번에도 돌파하려니까 전격적인 이런 금융정책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당 150엔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엔화 움직임을 한번 보면 엔화가 2022년부터 해서 150엔 달러당 저 부분을 계속 막고 있고 그래서 엔화가 저기서부터 강세로 가다가 제가 빨간색 점을 딱 찍어놨는 지점부터 계속해서 약세로 됐는 저 터닝 포인트 요 지점 환율에서 저 지점 터닝 포인트가 2012년 12월 쉽게 말해서 2013년 1월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일본 주가도 한번 볼게요. 일본 주가 움직임.
주가 움직임도 보면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부터 정말 잃어버린 20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저 빨간 지점, 지금 지점부터 초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네요. 저것도 똑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2012년 12월이고 그래서 2013년부터 저 지점에서 모든 금융의 변화가 일어났다. 네. 그러면 저 지점이 뭐냐? 네. 저 지점은 아베노믹스가 발표했을 때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세계의 화살로 뭐 대표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일본 은행이 돈 찍어내겠다. 그다음 이제 정부도 재정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겠다. 즉 돈을 찍어서 공격적으로 경제 성장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찍어냈을 때고요. 통화량 기준으로 보면 아베 집권기 동안 통화량 자체가 2.6배가 늘어났어요. 네. 쉽게 말해서 세상 일본 내에 에다가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건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죠. 자산 가격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일본 금융 정책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하면 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다가 보면 반드시 부자가 탄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자가 탄생하는 시점을 놓치면 평생 어려워지고요. 이런 부자의 탄생 시점, 이 시점을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자의 탄생 시점이 다른 게 아니고 돈을 푼다는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돈을 푼다는 양적 완화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사야 돼. 금융을 사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일본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해 가는데 그러다가 저성장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성장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 일본처럼 채권만 사게 돼요. 네. 그러다가 누군가 나와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해도 주식을 못 사요. 네. 앞에 채권을 사야 돼요. 일본 국민이 채권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히 보여드렸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 발표나면 이건 글로벌이 부자 되는 시점이에요. 네. 2009년 3월 네.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고 글로벌 지수가 올라갔고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글로벌도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이 양적 완화하면 이것도 뭐 앞뒤 안 가리고 주식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는 그 나라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나라 누군가가 돈 찍어낸다. 이거 부자 되는 시점이니까 무조건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융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돈이 차곡차곡 모아놨다. 그러다가 양적화다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네. 금융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가 부자 탄생하는 시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일본 금융 정책이 명확히 그걸 보여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금융 정책 결론으로 다시 살짝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일본이 이제는 뭐 마이너스 금리 멈췄고 YCC 곡선 관리도 멈췄고 또 뭐 ETF 매입도 멈췄으니까 강하게 상승하다가 이제는 변동성이 생기죠. 이제 더 이상 돈이 공급되는 게 멈췄으니까 상승 탄력은 있고 멈췄으니까 상승 하락 변동성이 생긴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일본 주식이나 엔화 약세에 배팅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좀 청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미국 FMC 결과는 앞에 말했지만 미국 장기 금리 인하에 따라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들어오고 우리 시장은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그다음에 뭐 섹터로 보면 반도체, 바이오, 뭐 자동차나 2차 전지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금융 상황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아까 그 미국의 연준 자산은 막 엄청 코로나 때 급격하게 늘고요. 네. 또 늘다가 지금 약간 줄어드는 걸 아까 확인했는데 네. 그거는 페이크인가요? 또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 항상 미국은 이제 보면 앞에 양적 완화 얘기를 네. 했잖아요. 가장 크게 상승을 했 때가 보면 2008년 금융 위기 때 한번 확 올라갔고 네. 돈을 안 풀다가 그다음 2020년 위기가 왔을 때 돈을 풀어서 확 올라갔고 네. 그러면 멈췄고 횡보를 하다가
2030년이나 2029년도 위기가 오면 그때 또 돈을 확 풀겠지요. 네. 양적 완화 소리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또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미국 애들이 참 달러를 풀고 잘 하는 것도 보면 위기가 생기면 전 세계가 달러 빨리 풀어서 위기 막아달라고 바라보니까 부담 없이 윤전기를 찍어서 자기 빚을 갚아버려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멈추고 멈췄다고 해도 워낙 풀린 게 많잖아요. 그 풀린 돈으로 상승을 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은 양적 완화를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 위기가 왔다는 건 이제 풀린 돈으로 거품이 생겨서 뻥 터졌다. 그러면 또 돈을 찍어서 위기를 막고 또 가는 게 이게 이제 크게 10년간 되풀이 돼가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그래프상으로 좀 줄어들더라도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풀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맞습니다. 작동을 하는 거군요. 지금도 아직 경기가 좋다 위기다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 밖으로 다 안 나왔어요. 앞에 말했지만 대형은행이 연준은행에 맡긴 돈들도 있고 채권에 들어간 돈들도 있는데 그게 거품일 때는 안전하다 다 위험 자산에 배팅하다 그게 이제 거품이 생기고 불을 뿜는 시점이죠. 네. 그게 남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예, 와 너무 그 색다른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년간 계속 반복됐던 상황들이니까 네. 예. 요번에도 뭐 변하면 거의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를 거의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낸다. 끝낸다. 예. 그렇게 그러면 그것도 풀린 돈이 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거는 양적 완화로 풀린 돈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 거고 이제 미국하고는 조금 틀린데 일본은 앞에 말했지만 그 돈으로 주가가 뭐라 그럴까 일본 지수는 워낙 상승을 했잖아요. 유례 없이.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양적 완화에서 주식 시장에 돈을 였다. 네. 근데 돈을 더 이상 안 였겠다 그러면 추가 탄력은 약해지고 네. 이제 올라갔던 게 정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러면 네. 이제 또 섹터별로 네. 섹터로 가면 먼저 반도체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반도체 섹터 중에 미국 시장에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요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D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차트 보면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20% 올라왔어요. 엄청 급등이 나왔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물론 마이크론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도 한 57% 증가를 했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나 이제 AI 수혜주다. 거기에 편입되면서 정말 20% 가까이 확 급등이 나왔다. 이 얘기는 같은 D램을 만드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어요. 와.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D램은 전 세계 95%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약한 게 마이크론인데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네. AI 수혜를 받는다고 급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HBM 반도체를 얼마나 만든자가 AI의 수혜주다 볼 수 있는데 3사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시장에 53% 점유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상승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시각을 가진 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장장에서는 반도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걸 내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D램 반도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4분기 때 3분기에 비해서 약진이 했어요. 네. 이제 39%에서 45%로 확 약진이 나오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 이슈도 있지만 저 D램 4분기에 시장 확대도 있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지난주 강한 상승도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상승 시점이 멀지 않았다. D램 시장이 확 확대를 했고 네. 그다음 SK하이닉스도 뭐 34%에서 32%, 30%대 위로 갔고요. 앞에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상승한 마이크론이 오히려 20%대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은 D램 반도체 시장에서도 뒤로 갔고 HBM도 가장 약한데 엄청나게 20%.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승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이게 상승을 하고 반도체는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보면 뭐 11월부터 50% 네.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고 있고 제가 10월달 처음 나왔을 때 뭐 표시한 지점인데 50% 지금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하고 11월달 마찬가지고 지난달에도 제가 SK하이닉스 살았고 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가는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네.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포트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 일부 매수를 하고 또 21선 조정 뭐 5% 조정 나오면 더 사고 이렇게 모아가는 또 10% 조정이면 더 사고 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 생각을 하고 한 번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은 2년 이상 와, 보유를 진짜요? 예. 와. 한 번 사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가야 되고요. 와. 그 2년이 그냥 제가 그냥 2년 사십시오 이게 아니고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작년도 D램 가격에서 올해 D램 가격을 뺀 차이 이게 4년 주기로 똑같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D램 가격은 이제 YOY 기준으로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이렇게 보면 바닥권에서 D램 가격 YOY가 상승을 할 때는 어김없이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서 전고점이 넘어갔고요. 네. 그러면 이게 YOY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2년은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그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는 상승이 지금까지 같은 패턴으로 상승을 해왔고 플러스 알파 최대 1년간 더 상승하는 경우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년간은 사놓고 기다리면 크게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들은 무조건 포트의 일정 부분 이번 상승장은 채우고 간다 보셔야 되고